안녕하십니까.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임신 육아기 유연근무 법으로 못 박는다. 네, 지금 현재 임신 기간 동안에 단축 근무를 법으로 사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근무 그리고 특히나 육아기 때 하는 유연근무 이거 아예 법으로 못 받겠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사실 앞서서 계속 내놓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거지. 이게 어디서 나왔냐?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인구 비상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하나하나 저출산 대책들이 정부 차원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분위기를 좀 잘 지금 살리고 있는 건지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저출생 바닥 찍었나? 7월 출생아 12년 만에 최대폭 증가합니다. 여기 좀 그래프를 같이 볼까요? 2024년 출생아 수 증감률 추이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3월에 마이너스 7.3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4월 되면서 그래도 플러스로 올라갔네 싶었는데 다시 떨어졌어 하다가 이게 이번에 쭉 올라가서 7.9%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와요. 네. 작년 10월에 역으로 뭐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또 얼핏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럼 출생만 늘었느냐? 다음 기사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결혼 비수기 7월 혼인 건수 역대 최대 증가합니다. 원래 7월은 이 결혼 비수기인 건데 혼인 건수가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 아이도 많이 낳지만 또 결혼하는 사람들도 늘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지금 상당히 물론 결혼한다고 다 애를 낳는 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혼인이 증가하면 출생도 증가하는 건 맞죠. 반가운 소식들이 어쨌거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고 좋구나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어떤 요인이 어떤 대책이 이런 효과를 부른 결정적인 이 요인인 거냐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지금 분위기 잘 탈 때 요 분위기 그대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같이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검, 김건희, 최재형 모두 불기소 가닥.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이 고가 선물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이걸 받은 김건희 여사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왔는데 이걸 준 최재형 목사는 기소 의견이 나왔다. 검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고민 결과 둘 다 불기소하는 걸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검찰은 왜 엇갈린 수사심의위 판단을 두고 둘 다 불기소하기로 판단을 했느냐. 다음 기사를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최재형 수심위 직무 관련성 찬반 7대7. 검, 김 여사 무혐의 전망. 네. 그러니까 지금 수심위에서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게 7대7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김 여사의 금품 수수 혐의 유무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에서 의견 일치에 이르지 못했다. 외형상 기소 우위 판단이 나왔지만 8대7로 최재형 목사는 기소해야 된다가 나왔었죠. 외형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수 판단을 받은 걸로 해석한 검찰은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이 7대7이니까 검찰은 원래 자신들이 내렸던 결론처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쪽으로 사건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나온 게 반반이니까 이거 그냥 우리 원래 생각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게 검찰의 생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르면 오늘 이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의 반발도 예상이 되고 있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집값 더 오른다. 아하.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라는 이런 소비자의 심리, 소비자의 마음, 전망이 이 굉장히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집값이 오를 것 같아라는 생각 다음에 오는 생각이 뭐죠?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집값은 더 오르겠죠. 집을 살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이 대출 규모가 또 커질 겁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한국은행 금리 내려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크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하얀 차 한 대가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차를 왜 보여줘? 네, 오늘 밤 혹시 이 차가 운전자도 없는데 야심한 씨가 홀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라고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 차가 왜 어떻게 운전자 없이 도로를 주행하느냐?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시가 오늘 밤 11시부터 자율주행 택시를 시작을 합니다. 국내 최초예요. 처음입니다. 근데 밤 11시에 차가 지나가는데 운전자가 안 보여. 오, 무서워가 아니에요. 네. 이게 자율주행이다라는 거. 물론 조수석에 네, 이 보조하는 사람이 타 있긴 합니다만 이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자율주행 택시로 특히나 중요한 점 일단 올해까지는 무료라고 합니다. 왜? 시범운행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무료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 번쯤은 늦은 시각에 이제 뭐 야근하고 집에 가시거나 할 때 한번 타보시는 것도 좋겠다. 다만 이 구역이 강남 일대라고 하니까요. 그 점도 같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음 오늘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사실 눈길이 가는 기사인데 이거 말고 또 눈길이 가는 게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무자식 상팔자라고 말하면 벌금입니다. 어디서? 러시아에서요. 네. 푸틴 저출산 대책도 과격하다라는 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자식 없는 삶이 더 나아요라고 옹호를 하는 발언을 하면 벌금을 물리는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요. 벌금 금액을 봤더니 금액도 꽤 커요. 개인에 대한 벌금은 우리 돈으로, 러시아 돈 아니고 우리 돈으로 572만 원, 공무원이 이런 말을 하면 1,143만 원, 법인이 이런 말을 하면 7,145만 원입니다. 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아야 되는 수도 러시아에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DJ 사저 재매입 모금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이거 카페 사업자한테 팔렸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일전에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그래서 논란이 됐었던 게 카페가 그럼 사저가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어제 저녁에 나온 소식입니다. 김대중 재단에서 사저를 다시 사기로 했다. 이 김대중 재단 사무총장 백이선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느냐. 이거를 산 박모 씨가 그 사업자가 되팔 용의가 있다고 해서 DJ 사저 매입자 박 씨랑 26일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매매 협약서를 쓰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홍걸 전 의원이 팔았던 사저를 다시 재단 차원에서 사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김진욱 대변인님 그럼 재단에서 다시 사면 재단 소유로 남는 겁니까? 모금을 한다는데? 일단은 뭐 아직 지금 이제 정확하게 네. 내용들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일단 이제 매각의 주체가 이제 매매의 주체가 재단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단 재단이 소유권을 갖게 되고 네. 이제 아마 근데 그러나 그 궁극적으로는 전에부터 이 동교동 DJ 사저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뭐 평화, 인권,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이런 그 의미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이 공공이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가자라고 했던 게 이제 그 동안에 이 재단 쪽 관계자들의 주장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차적으로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매입을 재단이 재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이 그 사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재단 쪽에서 이게 모금을 통해서 돈을 마련을 해서 다시 사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가 살 거예요라는 이 계약을 오늘 맺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걸 전 의원이 왜 내가 팔 수밖에 없었는지를 일전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같이 보고 올까요? 여기가 이제 대통령직에서 퇴임하시고 나서 평소에 책도 읽으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그러던 사무 공간이죠. 서재. 많은 유품들이 여기 있고 돌아가신 두 분 어른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전시되고 많은 국민들이 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만 해도 17억 이상 나왔고 예. 그걸 한 몫에 낼 수 없으니까 5년 나눠서 내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근저당을 걸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이 좀 어렵게 된 거죠.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저나 새로 매입하신 분, 예. 당사자 둘 중에 하나는 접촉을 해야 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에서 전화가 한 통도 온 적이 없습니다. 네. 김홍걸 전 의원 지난 8월이었었죠. 8월에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 금액도 17억이 넘게 상당히 큰데 전혀 지금 뭐 어디서 접촉이 온 적도 없고 나는 이 돈이 없으니까 낼 수가 없고 근저당까지 잡혔었다. 그래서 팔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김홍걸 의원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팔았어요.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걸 지금 재단에서 모금을 해서 사준다는 건 이창근 위원님. 김 전 의원 상속세를 내주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는 아니다. 매매 대금은 어쨌든 김홍걸 네. 전 의원이 받을 것이고 그 돈을 통해서 이제 상속세를 내면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매입자 측면에서는 이제 근저당을 푸는 것도 매입자가 푸는 게 아니라 매도자가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일단락이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재단이 일하는 거는 사실 공익단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재단이 모금 운동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 모금이라는 것도 재단의 출연 형태로 내면은 재단의 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재단의 출연금 형태로 모집을 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재단이 김홍걸 전 의원의 상속세를 대납했다 이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의 재산상의 한계 때문에 팔았다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고 다만 네.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 우리 현대사를 이렇게 풍미했던 과거 전 대통령들에 대한 기념관 논쟁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여야가 이제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서서 네. 있는 그대로 후손들에게 보여줄 건 보여주고 또 반성할 건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좀 대승적으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기념관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정치적으로 논쟁하지 말고 좀 더 과감한 결정을 해서 네. 정부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좀 관리하고 끌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창근 위원님이 뭐 그렇게 볼 것까지는 아니고 하는데 옆에서 김기영 대변인께서 이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네. 짧게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100억에 팔지 않았습니까? 네. 상속세하고 부채를 합했을 때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 80억에 70억에서 80억 정도가 본인의 어떤 수중의 돈이 나왔는데 네. 저는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되게 좋아했던 표현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 아닙니까? 근데 누구보다도 아들로서 DJ의 어떤 정신, 뭐 인권, 민주주의 그런 생각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팔았다. 이건 현실적 감각, 현실 감각만, 상인적 현실 감각만 뛰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봤을 때 이분이 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맞다면 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지금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았죠. 그래서 지금 전 의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왜 전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탈당을 한 거죠. 네. 제명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택이 4주택이 있었는데 3주택으로 축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도 본인이 반포동에 있는 게 55억이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상가가 한 12억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논란이 있어 처남한테 12억 정도인가 그 정도를 증여를 했습니다. 그게 한 22억짜리 아파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권도 하나 축소를 했습니다. 결국 이분이 돈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사실상 100억에 팔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재단이 산다고 한다면 결국 이분이 가졌던 그 100억 중에서 상속세하고 뭐 부채를 하고 남은 그 돈에 대해서 국민들은 바라볼 겁니다. 누구도 아니고 아버지의 어떤 그런 정신이 깃든 장소를 사적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남겼다. 이거는 봉이 김선달과 다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김기영 대변인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장 변호사님, 네. 이게 여권의 좀 과도한 시각인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 쪽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글쎄요, 뭐 민주당 내에서도 뭐 각자 또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법적으로는 지금 뭐 문제 없는 절차가 진행되는 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 소유였다가 지금 이제 민간 사업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이제 다시 재단이 사들이려고 하는 지금 절차를 거치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홍걸 의원이 뭐 상속세를 내고 그 매매 대각에서 대금에서 남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것에 대해서 뭐 내놔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재단이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인생사나 모든 사회생활이 법으로만 되는 거는 아니기 마련이죠. 네. 국민 눈높이라는 것도 있을 것인데 결국 국민의 민심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 DJ의 동교동 사저라는 것이 그냥 재산적인 가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인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교동 사저가 매각됐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의미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김홍걸 의원도 전 의원도 아마도 재단이 뭐 매각 대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저는 앞으로 일정 부분의 본인의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또 정치권에서도 많은 또 공격이나 비판도 받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뭐 법적 의무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도의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정에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할은 해주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 아하. 김홍걸 전 의원이 뭔가 모금 과정에서도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상속세나 세금을 내고 남은 돈도 있으니까 뭐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같이 담아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저 매입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그때 직접 공개적으로 자신의 SNS에 밝혔죠. 뭐라고 밝혔느냐. 중소기업도 구조조정할 땐 자구책을 내놓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정기예금 6억 원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6억 원 내놓겠다. 정말 내놨나 싶었는데 6억 1,000만 원 박지원 의원 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도 6억 1,000만 원 내놨는데 지금 말씀처럼 김홍걸 전 의원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도 약간의 우려가 있어요. 저희 금액을 좀 따져보면 김홍걸 전 의원이 얼마에 이 사업자 박 씨한테 팔았느냐. 100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재단이 매입을 하기로 했어요. 얼마에 사기로 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될지 몰라요. 다만 금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00억 매매 대금을 포함해서 법적 부대 비용 등 박 씨가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재매입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모금 등의 방식으로 재매입 대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너무 냉정하게 계산기 두들기는 건 좀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김진욱 대변인님 100억에 팔았고요. 죄송합니다. 100억에 법적 부대 비용 포함하고요. 그래서 박 씨가 손해보지 않는 선, 이 선이 얼마냐. 금액을 모르는데 일단 매매 계약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매매 계약서를 직접 체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매매를 하겠다, 양도하겠다라는 협약서를 쓰는 것이고 아마 구체적인 계약 내용들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 지금 중간에 있는 박 씨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지금 매입을 하신 분, 이분도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뭐 이 지금 사저에 대한 어떤 이 재산상의 가치만 보고 매입을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저기 그 김홍걸 의원이 저 그 지금 매입하신 그 박 씨에게 100억 원에 양도했다면 아마 거기에 부수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등기 비용이라든지 이제 각종 세금 비용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플러스 알파 정도. 그래서 아마 처음 최초의 매각 대금에서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박지원 그 의원께서 먼저 자구책이라고 해서 본인의 이제 그 개인 재산을 사제를. 사제를 이제 일단 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지난번에 이 8월 초에 이 문제가 이제 알려졌을 때 네. 그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민주당이 DJ 김대중 대통령의 유업을 이어가야 할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풀어나갈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모금 운동이 개시된다면 네. 아마 이재명 대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다. 또 우리 당의 많은 당원들도 같이 함께 참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사적 이 논란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다시 재매입된다면 네. 나도 1호 모금 운동에 참여를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그 사저 재매입 논의가 활발하게 된다면 그만큼 모금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이 재단 차원에서 모금 운동을 통해서 돈을 마련을 해서 그걸로 재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말씀은 박 씨도 뭐 좋은 의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뭘 더 남겨서 상업적으로 이득을 뭘 더 얻겠다는 생각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더해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등등등 다 모금에 좀 동참할 거다라는 이 말씀도 같이 해주셨는데 정말 모두가 다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을 보는 김홍걸 전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만찬의 의미입니다. 만찬의 의미. 네. 만찬의 의미. 어제 저희가 사실 이 윤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의 만찬의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제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동훈 대표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어제 만찬에서 현안 관련 얘기가 없어서 사실상 빈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안 관련 얘기가 나올 만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만찬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닐까요? 네. 제가 이게 소통의 과정이라고 길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한동훈 대표. 만찬의 성과는 저녁 먹은 거죠.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창근 의원님.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뭐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해석의 차이가 이제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도 다 해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 현안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을 얘기할 자리가 아니었다 하는 반면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일부 참석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본인이 얘기하려면 얘기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게 마치 당내 대립이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죠. 하지만 적어도 한동훈 대표는 본인 생각에는 그런 자리가 그리고 27명이 모였다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통상 형식의 문제도 만약에 친한계라고 하는 일부 주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인사 말씀하시고 한동훈 대표가 인사만 할 기회가 있었다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그런 것조차 없이 그간의 관례를 깨는 그러한 절차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저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길은 열어뒀어요. 네. 한동훈 대표가 소통의 긴 과정으로 봐달라.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대표가 홍철호 정무수석께 네. 이제 또 다른 독대를 요청하고 본인이 또 그간의 논쟁이 됐던 언론에 누가 유출했냐 이런 것까지 잠재우기 위해서 언론에도 알리겠다. 네.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지만 이제 한동훈 대표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네. 다 전달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은 왜 웃었을까? 웃음의 의미를 여쭤봤어요. 근데 그렇게 한 거 아니겠느냐가 정확한 워딩이냐. 그렇게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본인은 이제 섭섭할 수도 있고 섭섭함이 담긴 거다. 예, 웃음은.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누구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잘한다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의미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섭섭함이 담긴 웃음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셨어요. 오늘 국민일보가 만평을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여기 보면 냠냠, 쩝쩝 소리가 나요. 대통령 여당 지도부 만찬이다. 근데 요 밑에 밥만 먹어서 만찬이라고 지금 제목이 잡혔습니다. 지금 국민일보는 밥만 먹었다라는 거에 좀 더 포커싱을 좀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같이 실어서 그림을 만평을 오늘 그렸죠. 그럼 여쭤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만찬의 성과는 저녁 먹은 거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건데 저녁을 먹긴 먹었어요. 근데 저녁 도 먹은 건지 저녁을 먹은 건지 저녁만 먹은 건지 저녁이라도 먹은 건지 김기영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뒤에 이제 조사를 어떻게 쓰느냐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칩니다. 사실 한가해 보이고 네. 어영부영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 탄핵한다고 하고 지금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한심한 수준의 어떤 계엄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의정 갈등도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국민적 눈높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논의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표출되더라도 이 얘기가 서로 입장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면 그거를 조율해 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만 먹은 것도 저녁도 먹은 것도 저는 의미가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있던 소통의 과정이고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뭐 한동훈 대표를 탓하긴 싫지만 여튼 독대라는 게 과도하게 부각이 돼서 소통의 여러 가지 행태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원내대표까지 해서 3자까지 역제안했는데 본인은 네. 독대를 좀 고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저는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 앞에서 되게 겸손해야 된다고 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총선 이후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소위 말해서 범죄자한테 왜 졌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오만했기 때문에 졌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오만할 수 있는 처지냐 그게 아닙니다. 절실함 가지고 반성하고 다음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논하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이런 기사로 얘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일단 만찬 자체는 국민의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만찬이었다. 다만 모든 단어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 변호사님 네. 어떤 단어를 넣으시겠어요? 저는 뭐 저녁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만. 밥만 먹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뭐하러 먹었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밥만 먹으라고 그 만찬 자리 하라고 하실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기대하신 건 이 만찬에서 밥을 먹고 나서 무언가 의정 갈등이라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배춧값이 2만 원인 지금 상황에서 민생 물가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생산적이고 또 국민들이 기대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당연히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만찬에서 정말 저녁만 먹은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웃으면서 뭐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입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네. 허탈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허탈한 정말 그런 마음들이 반영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 것 같고 저는 그 와중에도 만찬 자리가 현안 이야기가 나올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말이 이게 또 잘 해석을 해보자면 뭐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내가 독대하자고 했잖아. 이 얘기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대를 해서 현안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긴밀한 얘기 독대로 해보자니까 독대를 안 해주시는 바람에 만찬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무슨 현안 얘기를 할 수 있었겠냐라는 원망의 목소리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계속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왜 제대로 안 되는 거, 이 갈등의 모든 책임을 자꾸 용산으로 내미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갈등의 악순환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갈등이 악순환되고 이게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만 같다라는 전망까지 같이 주셨어요. 사실 만평이 오늘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른 만평도 하나 더 있죠. 네. 이겁니다. 네. 이거 보면 밥그릇이에요. 밥그릇인데 윤한 탕그릇인가요? 윤한 맹탕 만찬입니다. 근데 이 맹탕 만찬 뒤로 배추가 울면서 가요. 네. 배추가 울면서 링거를 잡고 칼을 들고 갑니다. 의료라는 링거와 특검이라는 칼을 든 민생이라는 배추가 울면서 터벅터벅 가요. 가자! 그러고 가는데 이거 김지욱 대변인님. 터벅터벅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국민 속으로 가겠죠. 국민 속으로. 네, 국민들께서는 저 뒷모습을 보고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제목이 소문난 잔치인데 사실 국민들이 이 그 만찬을 기대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저 만찬에서 우리가 들은 거는 뭐 한 대표가 고기 좋아한다는 얘기 듣고 대통령께서는 감기 기운 중에도 아이스 라떼를 드시는구나 이런 걸 듣고 싶었던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배추 한 포기에 22,000원이나 되는 이런 고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 갈등이 벌써 9개월째입니다. 의료 대란 수준이 지금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그것을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맹탕이에요. 그럼 가서 밥은 왜 먹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저렇게 갈등 상황을 빚고 있어? 이게 단지 어떤 윤한 갈등이 그동안 어떤 선거 때 이런 때 잠깐 나온 게 아니구나.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구나. 이래서 지금 뭐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 보면 친한계 얘기 다르고 친윤계 얘기 다르고 이런 걸 보면 지금 집권 여당이 심리적 분당 사태 아니야?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이런 거 있고 지금 좀 전에 김기흥 대변인께서 다음엔 더 좋겠다. 다음은 잘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친윤계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최후의 만찬이었을 것이다. 아하. 지금 어제 엊그저께 있었던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을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는 것은 정말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국민들은 정말 시간 없어 합니다.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만찬이 있기 전에는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 약간 기대가 많이 담겨서 화제가 됐었고요. 만찬이 끝난 다음엔 무슨 얘기했대 때문에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틀째 이어지는 건 그래서 성과를 두고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날이 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시죠. 윤, 구중궁궐에 한, 속 좁고 교활. 네. 친한계에서는요. 윤 대통령 지금 구중궁궐 안에서 있어서 잘 못 보는 것 같다. 안 들리나 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대통령실, 용산 쪽에선 한동훈 대표가 좀 속이 좁고 교활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워딩들이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날것의 느낌들, 날것의 이런 워딩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골이 상당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창근 의원님. 만찬의 성과는 저녁 먹은 거라는데 저녁을 안 먹으니만 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네. 야당으로부터 또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모습은 친한계라고 하는 인사들도 친윤계라고 하는 인사들도 저런 표현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지금은 사실 우리가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됐다고 하는데 저희 당 스스로 반성해야 될 게 우리 당 스스로도 지금 정치가 실종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당시에 치열한 경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공천 갈등까지 있으면서 치열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친히 대사로 대통령 대사로 특사로 그렇게 나가서 중국이나 EU 가서 활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처럼 그렇게 치열하진 않았었어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는 사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네. 호흡을 맞췄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총선을 계기로 또 김건희 여사의 문제로 이렇게 갈등이 깊어졌는데 지금은 더욱더 자숙하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치를 복원해야 될 때다. 그리고 또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시절에 제가 당시에 청와대 부속실에 있어서 아는데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네. 비공개 독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사 중에 네. 행사 끝난 이후에 잠깐 자리를 빌어서 네. 그런 게 언론에 공개는 되지 않았어요. 네. 얼마든지 그거는 대통령이 재량을 베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은 국회의 도움이 없이는 집권 여당이 아무리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네. 여당의 뒷받침 없이는 앞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는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발언들은 더 자중하고 정치가 좀 복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칫 아까 말씀 중에 좀 나왔었죠. 심리적 분당 사태 아니야라고 여권의 지지자들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때 얘기를 지금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권 내에서도 뭔가 긴장감이 감도는 하늘에 해가 두 개가 떠 있는 듯한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지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박영선 전 의원, 야당 의원이었지만 만나고 했었다. 공개가 안 됐을 뿐이다. 라고도 말씀을 처음 얘기를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처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의 이런 상황, 그래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다음 기사 보시죠. 독대 고집하는 한, 대답 없는 윤. 왜냐는 겁니다. 한 대표는 왜 자꾸 독대합시다 얘기를 하는 거고 윤 대통령은 왜 자꾸 대답 없는 사실상 거절인 거죠. 싫다 왜 자꾸 거절을 하는 것이냐 왜냐고 김기영 대변인님.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두 가지 부분에서 의정 갈등 관련해서 대통령 입장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료계의 입장을 들어서 양보는 할 수는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의료 개혁의 어떤 본질적인 걸 놓치면 안 된다. 동력을 상실하면 안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2025년 정원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건들게 되면 수시 전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어떤 일관성 이 문제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2025년 정원은 독대를 하면은 내주는 걸로 시그널이 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만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25년 관련해서 네. 대통령 이 부분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수를 해야만 의료 개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추진할 수 있다. 26년은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25년도 논의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이 부분은 소위 말해서 독대를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좀 생각하고 정부의 입장을 생각하고 도리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의료계에서 얘기했던 차관의 어떤 경질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좀 이뤄내면서 뭔가 이 문제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적 시선에 부족하더라도 본인이 사과를 했고 네. 그다음에 악의적으로 약한 고리라고 해서 야당이 계속 공격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여당 대표로서 좀 막아주면서 뭔가 접점을 찾으면 좋은데 도리어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막지는 않으면서 도리어 좀 더 공격하는 거 아니냐 그런
개인적인 어떤 서운함도 약간 배어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당대회 때 4명의 어떤 후보들이 다 공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과 부분은 저는 대통령 입장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김기영 대변인께서 왜? 라는 질문 사실 국민들은 두 사람 모두에게 던지고 있죠. 근데 일단 윤 대통령의 생각은, 용산 쪽의 생각은 이런 것 같다라고 좀 더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밑줄 같이 볼까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갈등이 있다면 좀 돌아가는 방법도 찾아줘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아까 해주신 말씀인 거죠. 한 대표는 네가 그렇게 나온 다음에 나는 몰아붙이겠다는 식으로만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익명 관계자. 또 다른 익명 관계자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독대 요청 사실부터 계속 여론에 부각하는 건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인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문제를 이렇게 푼다고 보이게끔 하려는 게 목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말 독대를 하고 싶은 거야? 나 독대 요청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좀 봐줘가 목적인 거야? 라는 취지의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여긴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한동훈 대표는 자꾸 독대를 고집하는가? 그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당정 갈등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치는 민생을 위해서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겁니다. 그 과정이죠. 너무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대통령님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려니까 둘이 만나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 변호사님. 허심탄회하게 둘이서만 딱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굳이? 라는 얘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결국에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용산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자기 정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자기 정치도 뭐 본인의 책임하에 한다 그렇다면 뭐 용산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다만 그 자기 정치의 방향이 결국 용산 대통령실과의 차별화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과정이 저는 조금 애매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한동훈 대표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너무 책임지는 일을 좀 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만찬에서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동훈 대표도 예견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일 텐데, 그렇다면 한 대표로서는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본인은 나름대로 독대도 요청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만찬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없는 것은 본인의 탓이 아니라 용산의 탓이다라는 것을 좀 부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용산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찬의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도 그것은 현안을 얘기할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는 독대가 안 됐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났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용산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동훈 대표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게다가 이런 은밀한 이야기들, 뭐 독대가 요청이 됐다든지 이런 은밀한 이야기들이 바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설령 독대를 한들 독대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보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결국 이런 모습들은 용산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앞서 김진우 대변인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만찬이 최후의 만찬 아니었겠느냐라는 말이 친윤계에서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심탄회하게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그럼 공개된 자리에서 김 여사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오히려 이창근 위원님, 윤 대통령의 위신을 깎는 일일 수 있는데 그럼 다른 사람도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하냐, 독대에서 둘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하지, 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요. 충분히 가능이 있죠. 이제 독대라고 하는 것이 네. 형식과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석자가 있을 수도 있고 배석자가 없는 독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이제 여권이나 야권이나 이제 정치권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보안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이 있을수록 그 얘기가 왜곡돼서 퍼져나가고 잘못된 시그널이 갈 수 있고, 이번 독대 요청 사건 같은 경우도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우리가 한 적이 없다,
박정아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어요. 네네. 어디서 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용산에서 이제 또 한동훈 대표를 지목하고 있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독대의 형식과 절차를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간다는 것은 솔직히 맞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려면은 네. 소수의 보안이 유지되는 그런 관리 자리에서 얘기가 가야지만 정말 마음 터놓고 전국 현안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문제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이제 저러한 워딩처럼 한동훈 대표를 몰아붙이는 시각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허심탄회한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한다고 해서 네. 그것이 야당에서 바라는 것처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그게 하루아침에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정은 일치고 지난번에 네.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커플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러한 갈등을 우리 스스로 조장하는 것을 자제하고 빨리 만나서 문제를 풀고 네.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남아 있습니까? 예산 문제라도. 그래서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빨리 만나야 된다. 그리고 빨리 풀려니까 독대를 하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독대가 정말 꼭 해야 되고 중요한 거라고 하면 그럼 직접 전화든 문자든 해서 대통령님 한번 보시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 말씀을 하는 분들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친했었는데 사실 전당대회 끝나고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직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직접 보실까요? 한동훈 대표가 그게 그 수락연설 마치고 네. 한 10분 후에 그 기자회견이 있는데 그쵸. 그 10분 어간에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대통령이 꼭 전화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네. 그럼 슬슬 밑작업이라도 해둘까요? 그런 얘기를 이거는 뭐 지금 전화 갈 겁니다라는 얘기를 미리 넣어놓을까요? 그 얘기죠. 예, 안 밝혀진 얘기인데 네. 그 얘기를 했더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두 분은 20여 년 동안 상당히 많은 경험들을 공유해온 사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뭐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언제든지 뭐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그때 신지호 당시 그 선대본부장이었었죠.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었던 게 전당대회가 딱 끝나고 이 대표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하고 통화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전화한다고 얘기 미리 넣어놓을까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냥 전화해도 다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한 대표가. 실제로 그래서 통화가 바로 됐고요. 그 윤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느냐. 20년 지기 이 교우관계다. 우리는 이 교분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김진욱 대변인님. 아니 저렇게 직접 얘기하고 독대 하시죠?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선출되면서 많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신 분들이 기대했던 바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이 20년 지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도 할 수 있고 현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스스럼 없이 통화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뭔가 한동훈 대표가 이 대통령실을 견인해 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에게 표를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이분들이 20년 지기가 아니라 이틀 전에 만난 사람도 이거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 지난번에 윤상현 의원께서 네. 순간적으로 전화해서 번개 만찬도 허락하시는 그런 배포를 가지시는 분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데 지금 저는 의문증이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께 전화를 한 적은 있었는가? 전화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번개 만찬을 허락하지 않은 것인가? 과연 어느 쪽에 진실이 있는 것인지 전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저 못지않게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이 두 분의 관계가 20년 지기의 소통 관계가 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전화할 수 있는 사이라는데 정말 전화해서 이 만남이 네. 거절된 것인지 아니면 전화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다시 질문으로 돌아왔어요. 네. 누구든지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라는 취지로 다시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안에 누가 있느냐? 그래도 제일 잘 알만한 분은 이분이 아닌가, 김기흥 네. 대변인님. 저는 네. 대통령 입장에서 좀 본다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의도를 하든 안 하든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네.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대통령과의 어떤 독대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민심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게 뭐냐면 독대하기 전에 상대방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사실 저는 사람이 만나면 내 생각이 옳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양보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리더의 덕목이고 그거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을 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봤을 때 네. 그쪽에서 볼 때는 나는 문제고 불통의 이미지를 더 씌우고 한동훈 대표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나는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계속 연출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대통령을 제가 1년 가까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1호차를 탔기 때문에 네. 대통령 스타일을 아는데 네.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상해서 조금 큰 소리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이후에 다시 얘기하면 그게 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한 이미지 뒤에는 따뜻한 면도 있고 되게 디테일하고 다정다감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는 검사라는 일적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도 은연중에 상하 관계라는 걸 약간 의식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날 만났는데 네. 이 독대 요청을 누구한테 했느냐? 대통령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홍철호 수석한테 그렇죠. 뭐 귓속말로 했다는 얘기를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던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편하게 대하면 저도 편하게 대하는데 되게 힘들게 대하면 저도 뭔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대표와 대통령은 상하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까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엉긴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면 대통령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짧게 요것만 여쭤볼게요. 대통령실에 계시던 중에 파악하기로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따로 사적으로 뭐 문자든 전화든 했습니까? 저는 이제 법무장관 시절이기 때문에 하지만 알 수 있잖아요. 네. 저는 법무부 장관 시절 당연히 했을 거라 봅니다. 당연히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텔레로 소통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는 전화 통화나 그게 네. 열려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본인은 혼밥을 안 한다. 이게 소통의 의미로서 밥만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대표 전에는 소통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 방식으로 독대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사람을 준비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오늘의 피플인 것이냐. 기사 같이 보실까요? 문재인, 딸에게 준 건 생활비 아닌 빌라 임대료다. 이게 무슨 얘기지? 딸 문다혜 씨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어떤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문다혜 씨한테 돈이 갔니, 왜 갔니, 뭐 이런 얘기들을, 이런 의혹들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뭐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인용인데 보겠습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검찰이 내가 딸 다혜에게 준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건 내가 전 사위 소유의 서울 종로구에 있는 빌라에 머물 때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6년에 딸 내외한테 줬던 임대료다. 임대료를 만약에 안 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직전 세입자랑 똑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냈다라고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일정 금액이 뭔가 따박따박 가는 걸 보니까 이거 생활비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 내가 사위집에 살아서 내가 임대료로 준 거다라는 지금 얘기인 거예요. 근데 앞서서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들어보실까요? 코로나에서 장성에서 결혼한 딸과 사이에 대해서 예. 용돈을 줄 수는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그렇지 예. 않습니까? 이래 저렇게 그거야 출가한 딸이나 사위가 오면 근데 생활비를 대줬다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네. 장 변호사님. 네. 지금 윤건영 의원이 그때 얘기할 때 윤건영 의원은 쉽게 말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문 전 대통령하고 뭔가 교감이 있고 내용을 아는 선에서만 이 얘기를 하는 분인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용돈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를 무슨 생활비라고 너무 과대포장해서 검찰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문 전 대통령은 임대료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그 과정들은 아마 이제 수사 과정에서 좀 더 입장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네. 현재로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부분이 더 진상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내외에게 이제 생활비를 줘왔고 그래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위가 취업을 해서 타이 이스타즈에서 받은 월급 부분만큼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뇌물이다 이런 혐의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생활비를 준 게 아니고 결국 사위 소유의 빌라에서 임대료를 줬다라는 거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법리를 좀 깰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그러니까 다른 법적인 근거 하에서 돈을 준 것이지 뭐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논리가 만약에 입증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혐의로 지금 법리를 구성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타격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직접 뇌물죄가 안 되면 또다시 뭐 제3자 뇌물죄라든지 이런 법리까지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대료라는 주장을 깰 만한 증거들이 있을지 이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네. 임대료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건 뭔가 확실하게 그런 어떤 증빙 자료량이 다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때문에 이거를 검찰이 오히려 깰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그 유튜브 댓글로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그럼 그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을 했다면 이건 생활비를 줬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취지의 또 질문을 같이 주세요. 장 변호사님.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지급했다는 거 임대차 계약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계약에 근거한 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임대인이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던 뭐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던 그것은 그 후단의 일이기 때문에요. 법적으로는 사실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그 계약에 따라 임대료가 지급된 것이라면 네. 사실 직접 딸 내외에게 생활비를 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주고 계세요. 또 다른 질문이 뭐냐? 그럼 그거 말고 5천만 원도 임대료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그러면은 그거 말고 5천만 원, 김정숙 여사가 보낸 5천만 원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돈은 뭐예요?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돈은 지금 이 시기가 이 서 변호사 모 씨, 네. 서모 씨가 전 사위 서모 씨가 어떤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2018년부터 20년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나간 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전혀 다른 별건이고요. 전혀 다른 별건이라는 뜻은 저 돈이 용도가 용돈의 용도였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차원의 용도였는지 또는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빌려준 돈인지 이건 우린 지금 아직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딱 명확하게 짚어서 얘기하는 건 지금 아직은 이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건 사실 이건 별건으로 좀 봐야 된다. 이것까지 지금 여기 같이 결부해서 볼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관련해서 지금 이 문다혜 씨 그리고 이 전 사위 관련 이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 갖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좀 피해자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탁현민 전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누군가 대통령을 물어뜯을 때 똑같이 물어뜯는 것밖에 없다면 물어뜯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의리고 도리 아니냐. 대통령이 사실무근인 일 혹은 대통령이 받으면 되지 않는 처지에 놓여서 공격받으면
대통령으로 모셨던 참모로서 또 같이 일했던 사람으로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얘기했던 거고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건강도 있고. 네, 예.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 얼마나 알겠습니다. 잘 물어뜯을지 모르겠지만 네, 박경민 전 비서관이 내가 임플란트를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물어뜯어야 된다면 물어뜯겠다. 뭐 이런 말을 지금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탁현민 전 비서관의 얘기를 보면서 김기행 대변인님, 네. 네, 굉장히 진지하게 보셨어요. 임플란트에서 잘 물어뜯을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는 모습을 굉장히 진지하게 보셨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진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비리일 수 있지 않습니까? 뇌물을 받았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뜬금없이 얘기한 게 아니라 사이의 어떤 취직, 그 다음부터 그 전에 중진공 이사장의 이상직 전 의원이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국회의원 됐을 때 컷오프 시켜가지고 공천까지 주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있어 왔고요. 근데 이제 야당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대응하는 거 보면 그런 구체적인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해요. 해명을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다분히 정치적으로 우리는 핍박받고 있으니까 나는 이 상태가 안 좋고 임플란트를 좀 물어뜯겠다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진영 논리에 기대서 이거는 물타기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윤건영 의원이 네. 일종의 대변인격으로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활비가 아니라 용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충분히 이게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했다면 그때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죠. 근데 그런 얘기를 못 하다가 네. 뭐 그 당사자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뭐 그런 얘기 하다가 뒤늦게 후행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건 사실상 뒤늦게 짝 입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물타기, 짝입기 이런 단어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지금 여권의 시각은 또 이렇게 보는 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중에 뭐 문다혜 씨는 이 SNS에 뭐 참지 않겠다라는 글도 올리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사의 요 마지막 문장을 좀 보면 한 참석자는 문 전 대통령이 1시간 동안 어두운 표정으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토로했는데 그분이 그 정도면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거다라고 이 참석했던 참석자의 전원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진욱 대변인님, 문다혜 씨가 참지 않겠다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올렸거든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언급을 한 적은 없어요. 문 전 대통령 직접 언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아직은 예단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네. 검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문 전 대통령의 이 대응 수위도 결정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문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사실은 별건 수사, 막무가내식 수사, 또 먼지털이식 수사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떤 증거들이 제시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좀 매우 좀 의문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네. 과정들을 지켜보다 보면 대통령의 그 대응 수위도 나올 텐데요. 최종적으로는 뭐 아마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때도 네.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말을 하는 상황도 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곧일지 좀 더 걸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인물 조용필 씨입니다. 가왕의 귀환 조용필 11년 만에 앨범을 냅니다. 네, 11년이나 돼서 앨범 낸 지 바운스 있었잖아. 그 바운스. 네, 그게 무려 11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11년 전 그때 돌아왔던 가왕의 모습 잠깐 보고 오실까요?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 울렁이게 만들었어 Baby you're my trampoline You make me bounce
명곡이죠. 이 노래가 나온 지 11년이나 됐다니. 근데 다음 달에 20집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20집이 나온다는데 이번엔 어떤 곡을 들고 올지 궁금해지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